약간 소외돼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포탄이에요. 우리나라 제1의 포탄 기업이죠. 미국에 수출도 많이 합니다. 미국이 한 해에 포탄을 얼마나 만들 것 같으세요? 약 10만 발에서 15만 발 연간 생산 가능합니다. 근데 포탄이 혼자 연간 30만 발에서 35만 발 생산해요. 근데 관계자분이 저한테 이거 방송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유사시 최대 50만 발 이상 생산이 가능합니다. 약간 흑 속의 진주? 최근에는 또 봉축 반전 드론이라고 해서 대형 휴대용 이제 드론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최첨단 드론까지도 만들고 있다고 하니 하는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네, 경제적 본능 시작합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이 지난주에 지났어요. 이미. 그래서 지난 1년간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면서 아주 전 세계를 쥐고 흔들었는데 방산시장 관점에서 보면은요. 트럼프 집권 1년차 성적표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방산에 도움이 많이 됐나요? 일단 2025년 한 해를 좀 결산하는 키워드를 꼽자면요. 단연 트럼프로 시작해서 트럼프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외교, 경제, 뭐 안보 모든 이슈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트럼프고요. 트럼프가 이제 미국은 이제 대통령 선거 제도가 이제 4년 중임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2번까지 연임이 가능한데 한 번 더 지금 하고 싶다. 미국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건 전례가 없고 그거는 이제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고요. 이제 트럼프는 올 11월 달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이제 정치 생명 이제 마지막 단계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화당의 이제 유력한 차기 후계자를 낙점함으로써 후계 구도에 대한 승계 작업.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다음 정권에 대한 그런 네. 포섭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조금 더 이 트럼프의 행보가 조금 더 이제 거칠고 그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런 드라이브를 걸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국제 사회는 이제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JD 벤스 부통령에게 다음 후계자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는 포석들이다. 이거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관례예요. 뭐냐면 부통령을 차기 대통령으로 지명하는,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는 게 일종의 공화당 내 관례였기 때문에 JD 벤스 부통령이 현 아마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가장 유력한 인물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근데 트럼프 시대 때 좀 트럼프가 지명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이 사람 했다가 몇 달 후에 또 바뀌고 막 이러던데요. 연준 의장만 봐도. 뭐 연준 의장도 그랬고 그다음에 정보 효율화 장관을 지냈던 테슬라 CEO도 그랬고 그리고 뭐 그런 사례들이 많긴 했는데 어쨌든 JD 벤스 부통령에 대한 이제 다음 차기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강력한 후보군이라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집권 2년 차인 올해 분위기가 어떨지도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국의 자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남의 떡을 못 먹고 있을 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자원 확보 야욕이 실제 군사 행동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안보를 논할 때는요. 이 안보와 산업 또는 안보와 경제를 떼어놓고 볼 수가 없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신흥 안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흥 안보를 가리켜 이제 학자들은 신안보 내지는 포괄 안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제 emerging security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신흥 안보 내지는 신안보는 과거에 우리가 안보 영역에서만 보던 어떤 군사적 차원이라든가 뭐 단순히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뭐 자원, 그다음에 기후, 그리고 사이버 등등등 이 모든 영역도 안보의 영역에서 한 틀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이제 신흥 안보 내지는 신안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국제정사의 이제 높아진 파고 속에 이러한 신흥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대두되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과 외교, 그다음에 안보와 경제 이런 것들을 한 테이블에 놓고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도를 해 나가려고 하죠. 네. 그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네. 그걸 지금 가장 뾰족하게 나타내고 있는 게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입니다. 그린란드를 트럼프가 그렇게까지 욕심내는 이유는 뭔가요? 글쎄 이제 그린란드 얘기를 하기 전에 네. 베네수엘라 뒤에 있구나. 그린란드부터. 네. 이제 사실은 이제 그린란드가 최근에
아마 2026년 올 한 해 아마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린란드는 사실 이제 북극해에 대한 북극 항로라는 그런 명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북극 항로라는 건 사실은 1970년대까지만 보더라도 그 이전에는 북극 항로를 개척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위성 지도를 보면 북극 항로에 이제 여러 항로가 지금 열렸거든요. 그건 이제 지구 온난화 영향 녹아서. 때문에 이제는 북극 항로의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북극 항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미 러시아나 중국은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왔어요.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북극 항로에 대한 이제 북극의 군사화, 그러니까 북극의 군사화라는 거. 그래서 유사시 러시아가 나토와 같은 서방의 자유주의 진영에 대한 유럽과 미국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북극 항로 인근에 있는 그린란드 지역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이제 북극의 군사화에 대한 그러한 러시아의 행보,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와 중국 간의 그러한 결속과 연대가 한층 더 강화되면서 미국의 심대한 안보 위협으로 이제 인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북극 항로 개척과 그다음에 북극의 그린란드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군사적 전략 가치,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자원 매장량을 들 수 있는데 뭐 석유와 같은 원유 매장량을 비롯해 뭐 히토리와 같은 수많은 그러한 자원 광물들이 매장돼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뭐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확한 매장량까지도 지금 추정만 할 뿐이지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그린란드에 대한 그러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트럼프는 이제 안보와 경제 이 두 가지에 대한 키워드로 그린란드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뭐 군사적 개입 근데 그린란드에 지금 미군 기지가 있지 않아요? 지금 그린란드에 미군 기지가 있죠. 네. 근데 그 정도로도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린란드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요. 사실 트럼프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사업가로서 무슨 사업을 했죠? 부동산 사업이요. 네, 트럼프는 부동산 재벌입니다. 그래서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지나 이제 엄청난 부동산 부호로도 이름을 알리게 됐는데 트럼프가 생각하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의 부동산에 대한 관점은 소유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뭐 그린란드에 대한 뭐 미군의 주둔 병력을 늘리거나 또는 뭐 그린란드에 대한 또 임대나 임차 형태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린란드의 전략적 중요성이나 가치를 보자면 이걸 소유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트럼프는 이미 결심이 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내가 속한 나라에 부동산을 사는 거야 뭐 자기 자유기는 한데 정말 다른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의 부동산을 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은 이게 뭐 우리가 뭐 국제법상의 전쟁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NPT와 같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대한 뭐 그런 여러 레짐이나 프로토콜도 있는데 이게 예외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국제법이든 국제기구나 국제규범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은 초강대국의 이해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뭐 옛날 식민지화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나 규칙은 약소국들이나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대국은 그 규범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뭐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뭐 좀 몰직하고 좀 몰상식한 자신감? 네.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좀 적당한 수식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패권과 그 지위를 이용한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보자면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 저는 트럼프가 절대 포기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유럽 8개국이 뭐 뭉쳐가지고 우리 무역 바주카포 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는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먹힐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8개국은 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트럼프는 이미 쐈어요. 네. 그래서 10% 관세를 물렸죠. 2월 1일부터. 그리고 6월부터는 이제 25%까지 올리겠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치적 수사로서 일종의 레토릭으로 쏘겠다라는 거랑 실제로 쏘는 거랑 그러니까 트럼프는 행동에 옮긴다라는 게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유럽에 지금 이제 유럽 공동체 이제 EU를 보면 27개 회원국을 두고 있고 나토 회원국은 32개 회원국을 두고 있는데 지금 아마
나토의 균열? 그러니까 이제 좀 안타깝긴 하죠. 음. 그냥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상징적인 자유주의 진영을 대변하는 이런 나토와 같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가 일종의 균열 조짐이 일어난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균열이 이 자유주의 진영에 있어서 그러한 어떤 연대와 공조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럼 이렇게 되면 누가 좋냐? 러시아나 중국이 반사 이익을 받을 수밖에 오히려 없죠. 안에서 싸우고 있으면 내분이 네. 일어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근데 것처럼. 그걸 트럼프가 모를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알면서도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도 훨씬 더 그게 더 그린란드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절대 포기를 안 할 거라고 보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결국에 해낼 거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왜냐하면 그게 아예 트럼프- 사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두고 봐야겠지만 네. 미국이 갖고 있는 옵션이 너무 많아요. 트럼프가 갖고 있는 패가 카드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트럼프의 한 네. 특징으로는 타코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있는데요. 트럼프 1기 때 이제 한 번 쉬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2기 때 이제 지금 재집권을 하게 됐는데 그때 쉴 때 이제 트럼프 아들이 좀 SNS에 재미난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AI 이미지로 아마 올렸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거기에 이미 이제 뭐라고 하죠? 카트니까 장바구니잖아요. 네네. 그 장바구니에 담기는 모습이 있는데 그 담기는 장바구니 안에는 그린란드도 있었고 베네수엘라도 있었어요. 이미 이건 예견됐던 거고 계획된 거라는 오래 거죠. 준비했다. 그렇죠. 네. 그 사실 작년에 한창 얘기하다가 좀 잠잠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올해 또 갑자기 빵 터트리는 게 혹자들은 다 중간 선거 때문에 약간 캠페인성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반 구독자분들이 이제 수준이 너무 높아지셔서요. 네. 트럼프가 왜 그럴까를 봐야 돼요. 근데 여러 음.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결국은 이런 정치적 도구화하기 위한, 그래서 정치적 본인의 치적을 삼기 위한, 그러니까 결국은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린란드 편입 문제도 올해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올 11월을 전후로 해서 그린란드 편입 문제가 아마 가닥을 잡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또 저희는 이제 또 이런 무시무시한 전쟁 얘기, 뭐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사는 얘기 이런 걸 또 떠나서 경제적 본능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우리 방산 시장에 미칠 영향 같은 것도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산업이든 네. 또는 뭐 무역이나 또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른바 방금 말씀하셨던 증권 또는 이런 주식에 또 이제 많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바라보실 수밖에 없는데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가 이제 하나로 연결돼 있고 그리고 이러한 글로벌 국제 정세에 대한 부분도 우리 경제 하나하나에 미치는 요소가 지대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투자자분들 관점에서도 보자면 국제관계나 국제정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린란드를 결국 트럼프가 해내고야 말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긴 한데 사실 그린란드를 가려면 쇄빙선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화물도 많이 실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사실 쇄빙선은 러시아나 핀란드가 잘 만들기는 하지만 그 상선형 쇄빙선은 또 우리나라가 잘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 이제 조선업 강국을 꼽자면 중국과 일본, 한국 이 세 나라죠. 한때는 우리나라가 조선업 전 세계 넘버1을 했던 적도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업 경쟁력은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일단은 쇄빙선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드리는데 이 쇄빙선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도 우리가 갖고 있고 그리고 쇄빙선에 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쇄빙선을 못 만들어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뭐 노르웨이나 우리나라나 이제 이 쇄빙선을 만들 수 있는 특수 쇄빙선이죠. 그리고 이제 이 쇄빙선은 특수 대형 쇄빙선이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북극 항로를 이제 온전히 개척을 하려면 이제 원자로라고 하는 소형 SMR, 소형 원자로 모듈을 활용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기존의 그 선박의 엔진 그 개통을 이제는 SMR을 활용한 소형 원전 모듈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대형 특수 쇄빙선이 필요한데 우리는 SMR 기술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우리는 배를 만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네. 또 쇄빙선도 우리가 잘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게는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좀 마음 아프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도 기회를 찾자면 이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 아프다라는 것보다 뭐 국익을 앞에 두고서 우리가 좀 냉정해야 되고 냉철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사실 우리가 남중국해 유역을 통해서
원자재 그리고 뭐 에너지원 등을 우리도 대부분 그 남중국해 유역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고 있는데 대만을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대만의 경우에는 대만도 식량과 주요 에너지원들을 그 남중국해 유역의 씨웨이 그러니까 해상 운송을 통해서 공급받는데 중국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중국이 양안 문제에 있어서 대만을 침공한다고 하는데 침공하기 전에 대만을 봉쇄하는 것만으로도 대만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대만은 주요 에너지원 한 80%, 식량의 한 70%까지는 지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해양만 봉쇄하면 네. 결국은 일주일 만에 항복할 것이다.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걸 중국이 알아요. 그러니까 대만이 버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인근의 대만 해협을 봉쇄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우리나라도 문제가 생겨요. 그쵸. 우리나라 경제에도 여파가 생겨요. 근데 비단 우리나라만 문제가 생겨요. 일본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 남중국해 유역의 해상 공급로가 우리에게는 생명선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 생명선을 하나 더 만든다. 그게 바로 북극항로예요. 그래서 북극항로를 개척하는 데는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베링의 유역을 통해서 이제 북극해 이제 러시아의 네. 이제 그 시베리아 북쪽을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알래스카 쪽 위를 통과하는 방법이 있고 있는데 결국은 주요 이제 교역이나 무역을 위한 수단으로서는 사실 이제 그린란드를 지나는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 더 북극항로를 뚫어놓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 우리에게는 쉽게 얘기하면 산소를 공급받는 산소통이 하나가 더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유사시 우리 사실 국제 정세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사실 북극항로가 지금 현 이재명 정부의 그 대선 공약 중에 하나도 북극항로 개척이 들어가 있었고 네. 현 국정 과제에도 북극항로 개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고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자급은 안 되더라도 자족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많이 뚫어놔야 된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우린 국익 앞에서 냉정하고 냉철함을 이룰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북극항로가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에 대한 가장 큰 반사이익을 받는 건 사실 러시아예요.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상황이 이제 푸틴에게 유리한 상황이 돌아가고 있죠. 우리 그러면 베네수엘라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최근 미군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해서 이것도 정말 기이한 일이기는 하잖아요. 다른 나라의 대통령 자고 있는데 데리고 오는 게.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차도가 자신의 노벨 평화상 메달을 트럼프한테 전달을 하는 것도 참 저는 기이하게 보였어요. 제가 딱 1년 전에 네. 우리 경제적 본능 실컷이라는 코너에 제가 출연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1년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1년 전부터 제가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고 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다. 뭐 미치광이 전쟁광인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이 웬 말이냐 그러는데 다른 사람 다 받아도 트럼프는 안 될 거다. 네. 그러니까 주변의 반응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에 정작 그 상을 욕심을 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 욕심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또 복잡한 계산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보여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노벨 평화상에 마차도가 수상을 하게 됐는데 수상 직후 SNS에 트럼프가 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네수엘라에 그 민주주의와 자유를 주는 것은 마차도가 아니라 내가 낼 거다. 그리고서 기자회견을 할 때 베네수엘라에 대한 레짐 체인지라는 용어를 썼어요. 네. 그러니까 레짐 체인지 말 그대로 정권 교체를 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고서 군사적 행동을 돌입하겠구나라고 저는 확신을 갖게 됐는데 네. 트럼프가 그런 정치적 수사나 레토릭을 많이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트럼프라는 인물을 계속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게 보여요. 패턴이.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연말에 트럼프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들 앞에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핵 보유 사실에 대한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북한을 지칭해서 뉴클리어 파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뉴클리어 파워라는 거는 핵 인정을 보유국을 해버렸어. 인정을 해버리는 용어인데 근데 그건 일반인들이 아시는 용어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북한을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다고 하면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게 이제 NPT에서 얘기하는 공식 용어입니다. 네. 근데 그 용어는 안 썼어요. 그러니까 뉴클리어 파워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상투적으로 쓰는 일반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기자들도 알고 세계가 다 알듯이 북한은 이미 핵을 갖고 있고 그지만 그게 이제 뉴클리어 파워인데 근데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뉴클리어 파워로서 북한을 공식적인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한다는 용어를 쓰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그런 걸 보면 그거를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일컬으면서 레짐 체인지라는 용어를 써버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게 그 단어 하나도 그 미묘한 어감 차이도 있고 그게 트럼프는 그거를 나중에 가서도 얘기하죠. 내가 그때 얘기하지 않았냐. 내가 베네수엘라 다들 전 세계 깜짝 놀랐지만 내가 I said 레짐 체인지 얘기했잖냐고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서를 주거든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참 재밌는 분이에요 보면. 네. 그러면 이제 무기를 써서라도 군사적 개입을 더 할까요? 앞으로? 어쨌든 레짐 체인지를 하려면 미군이 들어가서 또 이라크처럼 해야 될 텐데. 그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그 미군 역사상 가장 뼈아픈 전쟁이 있었죠. 베트남 전쟁, 네. 월남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인력과 최첨단 무기를 투입했는데도 사실 이거는 진거나 진배 없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군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전쟁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월남 전쟁 이후에 뼈를 깎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고는 F-22 랩터 이 전투기 이른바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전투기가 네. 1970년대부터 개면 연구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1991년 사막의 폭풍 작전이 벌어지기 딱 1년 전에 프로토타입으로 처녀 비행에 첫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지금의 최신의 전투기를 반세기 전부터 개념 연구를 해서 이미 30년 전에 개발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 정도로 이를 갈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전쟁 양상이 어떻게 되냐? 미군이 벌이는 전쟁의 특징이 있어요. 예. 미군은 개전 초기 네. 그 이전까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신무기를 꺼내듭니다. 아. 그게 미국의 전쟁 방식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라크 전쟁 벌어질 때만 하더라도 걸프전 당시에는 그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는 SF 공상과학성 영화 얘기지 그런 전투기는 없다고 그랬는데 F-117 나이트호크 이건 정확하게는 전략 폭격기인데 그게 등장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번에 그 마두로 체포 작전에 그 쓰였던 무기들도 보면 이제 그 초지향성 그 음파를 활용해서 적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초지향성 무기. 그러니까 이제 무기 체계도 보면 하드킬이 있고 소프트킬이 있는데 이제 적을 물리적으로 타격해서 적을 살상하거나 파괴하는 용도가 아니라 적의 어떤 대항을 또는 대항 의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용도의 무기들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EMP라든가 Electric Magnetic Pulse라고 하는 뭐예요, 근데 그게? 그 전자기 펄스라고 하는 전자기 펄스탄은 이게 터지면 TV나 그다음에 이런 뭐 모든 전자기기들이 작동이 셧다운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파괴하거나 인체에 해를 입히진 않지만 모든 지휘 통신 체계를 마비시키고 그러니까 불도 안 들어오고 네. 통신도 안 되고 TV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EMP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마두로 체포 작전에 사용됐던 것이 바로 초지향성 고출력 그 스피커를 통해서 지향성 스피커를 통한 은파로 그런 그 인체의 기능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마두로 체포 작전에 활용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무기를 처음 이번에도 나온 실전에서 거예요. 실전에서 보여준 거죠. 근데 그건 뉴스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는 했는데 인터뷰는 네. 했는데 뭐 기사화도 되고 최근에 제가 또 칼럼 지금 쓰고 있는데 그걸 좀 우리 일반 독자분들께 제 구독자분들께도 제가 좀 그건 미국의 보실 수 신무기. 그 미국이 이제 다양한 무기 개발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미국인데 무슨 네. 얘기냐면 그 나라의 모든 무기를 자체 생산 조달 가능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그 미국이 사용하는 모든 무기는 대부분 네. 미국산 무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체 조달이 가능하니까. 네.
자, 앞으로는 뭐 남미, 베네수엘라는 이미 미국이 손에 넣은 것 같고 나머지 화약고들이 좀 남았잖아요. 우크라이나도 아직 안 끝났고 또 중동 문제도 있고 대만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 상황들은 앞으로 어떻게 이어나갈 것 같으세요? 아무도 모른다라고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섣불리 예측하기도 예단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마무리되는 것 같더니만 그러니까 사실 원래 근데 사실은 제가 2022년 2월 푸틴 대통령의 긴급 군사작전 명령 1호가 발령되면서 네.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약간 이러한 대규모 전쟁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전쟁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열어뒀고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면 최소 3년 이상 갈 거라고 장기화될 거라고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가 또 댓글에서 엄청난 욕을 먹었는데 그건 제 생각을 얘기하고 제가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이제 팩트 애널리시스, 그러니까 실증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내는 건데, 근데 그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또 이제 좀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좀 그건 차치하고 지금 사실 트럼프가 그 대선 공약에서도 본인이 언급을 했어요. 대선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일주일 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내겠다고 맞아요. 네.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입장이 좀 궁색해진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여러 가지 내뱉어 놓고 이행을 못한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전혀 예기치 못하게 예를 들어서 트럼프도 계엄령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주 방위군을 투입하면서 지금 계엄군을 투입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이나 불법 체류자들 또는 뭐 본인의 반대하는 강경 반대 세력들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또 진압을 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보면 확실하게 예측 불가의 인물인 것은 분명한데, 근데 워낙 국제 정세가 그 복잡한 이해관계와 다양한 그런 요소들이 작용되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섣불리 예측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의 상황들은 이제 불안정한 국제 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사실 이게 우리에게는 마냥 좋을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냥 좋게 볼 부분은 아니기는 한데 저희가 또 다시 경제 얘기를 좀 하자면, 주식 얘기를 좀 하자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 방산주들이 꽤 많이 올랐다가 작년에 잠깐 주춤하다가 얼마 전에 또 그 방위비 올린다고 해가지고 또 우리나라 방산업체들도 엄청 올랐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러우 전쟁이 해결 실마리를 보이면서 약간 이제 재료가 다 소진됐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 다시 불붙는 듯한 느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 전쟁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하여서 앞으로 우리 방산주에서는 어디 2차 상승 랠리가 가능할지도 그러니까 한번. 이제 우리 저 아나운서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사실 우리 방산업계에서 상을 주자면 트럼프에게 줄 게 아니라 푸틴한테 줘야죠. 예, 전쟁 특수를 맞이하게 해줬으니까. 작년 랠리가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막 올랐던 거잖아요. 유럽들이 더 방위비를 많이 쓰게 되면서.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키맨은 2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방산주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이제 블라드로비치 푸틴. 아, 이름 진짜 길어요, 그죠? 그리고 트럼프는 트럼프니까 네. 트럼프. 그런데 이 두 인물을 주목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전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국의 구식 무기를 신식 무기로 교체하는 그런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전차 자주포 엄청 잘 팔리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뭐 최근에 현대전쟁 또는 미래전을 보면 뭐 최첨단 무기 뭐 이런 SF 공상과학성 영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방위산업을 얘기하는데 SF 공상과학성 영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면 우리 방위산업엔 도움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여전히 오늘날 현대전쟁에서는 재래식 무기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강점이 이러한 재래식 무기에 대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최고로 엄청난 좋다면서요. 가성비가 있죠. 우리나라는 사실 방위사업 자체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기 맞아요. 때문에 우리나라 또 제조업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그런 노하우와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전 세계 무기 거래 시장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고 네. 이른바 호황이 아닌 초호황기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장밋빛 전망 충분히 우리가 그걸 예견할 수 있고 이미 주요 방산 4개사의 수주 잔고만 100조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수주 잔고 100조 원이 넘었다는 얘기는 계약을 이행을 해서 이제 우리가 대금을 받을 돈이 앞으로 100조 넘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수주를 해놓은 게 100조가 넘으니 네.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수주할 것까지 보자면 방산주 앞으로 조금 더 여지가 있다. 상승 여지가. 그럼 조금 더 좁혀서 올해 상반기에 좀 가장 퍼포먼스가 좋을 걸로 예상되는 무기들이 있나요? 해양 방산에 좀 주목해야 될 것 해양 같습니다. 방산. 그래서 우리가 해양 방산이라는 게 결국 우리 또 조선업 강국인데 그러한 경쟁력이 그대로 방위 산업에도 투영되면서 해양 방산 분야. 그래서 주목해야 될 회사가 이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뭐 HJ 중공업도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 국내 해양 방산의 양대 산맥인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팁을 좀 부탁드린다면 사실 전쟁 나서 돈 번다는 게 좀 씁쓸하기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 냉정해야 되니까요. 그 방산주 투자할 때 이런 뉴스 나오면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추천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혹자는 그런 말씀도 하세요. 다른 나라의 전쟁, 그 전쟁에 쓰이는 이 무기, 그 무기 수출되는 걸 마냥 좋아할 일이냐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니 우리나라 무기가 해외에 수출되면서 강력한 군사력만이 결국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인데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전 세계 평화에도 우리가 이바지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방위 산업도 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더스트리얼 측면에서 접근하자면 산업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여기에 너무 이념을 결부시키면 좀 곤란하다. 제가 그런 말씀 좀 많이 드리는데 방위 산업에 대한 접근 관점이나 그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재래식 무기 강점이 있다고. 대표적으로 전차와 자주포인데. 네. 그럼 예를 들어 우리나라 K2 블랙팬서, 흑표 전차, K9 자주포, K9 썬더라고 하죠. 근데 이 K9 자주포에는 155mm 포탄이 들어가요. 네. 그다음에 K2 전차는 55구경장에 120mm 포를 씁니다. 포탄을. 자, 그러면 자주포랑 전차가 어떻게 싸우죠? 전차랑 자주포가 뭐 이렇게 부딪혀서 싸우나요? 전차 그 자주포는 뒤에 있고 전차는 앞에서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이제 전차나 자주포는 이거는 화력 체계예요. 그러니까 화력 무기라는 거는 결국은 K9 자주포는 대구경 포탄인 155mm 포탄이 있어야지 싸울 수 있는 거고 네. K2 전차는 120mm 포탄이 있어야 되는데 포탄. 그럼 포탄을 만드는 회사는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풍산. 그러면 가장 지금 약간 소외돼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풍산이에요. 거기만 만드나요? 포탄? 우리나라 제1의 포탄 기업이죠. 전 세계적으로도 포탄 제조 능력이나 그런 경쟁력은 또 전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미국에 수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스마트탄이라고 하고 일반 이제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뭐 사냥 레저용 그런 뭐 5.56mm 소구경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포탄 규격에 대한 이제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 게 풍산인데 155mm 대구경 포탄만 말씀드리면 미국이 한 해에 포탄을 얼마나 만들 것 같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약 10만 발에서 15만 발 연간 생산 가능합니다. 네. 근데 풍산이 혼자 연간 30만 발에서 35만 발 생산해요. 어떻게 그래요? 근데 풍산 관계자분이 사실 저한테 이거 방송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유사시 네. 최대 50만 발 이상 생산이 가능합니다. 미국도 1년에 10만 발, 15만 발 만드는 걸 우리나라가 우리 제조업 진짜 잘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만 보시면 약간 흙 속의 진주? 그러니까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게 풍산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최근에는 또 풍산이 그 동축 반전 드론이라고 해서 개용 휴대용 이제 드론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최첨단 드론까지도 만들고 있다고 하니 풍산이라는 종목도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2026년 상반기에는 해양 방산에 일단 집중을 하시고 또 거기에 우리나라 이제 가성비 진짜 좋은 전차 그리고 자주포에 쓰이는 포탄들
것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점검해서 최적의 솔루션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35개의 손해보험, 생명보험사를 비교하여 보험료는 저렴하게, 가입 보장은 크게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특히 기존에 가입하셨던 실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점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보장 분석 상담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하게 분석한 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보험을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담 신청하실 때에는 경제적 본능 방송 보고 신청했다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